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어쩔 수 없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헛소리한 놈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똑바로 들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칙이 뭐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죠?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된다. 이게 뭐예요?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표정들이 다 밝으시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교재 두 번째 판결, 총학용 판결을 볼게요. 자, 이 판에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을과 갑이 친구인데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친구니까 뭐 담보도 안 잡아놓고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갑이 어느 날 카톡 온 거지. 야, 오늘 소주 한 잔을 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을이 갑을 만났더니 갑이 뭐라느냐면 친구야, 나 완전 망했다 이런단 말이죠. 야, 니한테 돈 빌려서 사업했는데 완전히 나 쫄딱 망했어. 우리 어떻게 청천벽력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와이프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그죠? 슬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 좀 슬픈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처음에 이제 음독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독한 상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렸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병원에서 목매다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유언장처럼 이렇게 썼는데 거기다 보시면 와이프한테 누구 엄마 내가 영찬이한테 얼마 빌렸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꼭 갚아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마운 게 아니라 가슴 아프기도 한데 이제 그거 바라는 바람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돈은 와이프 몰래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부 싸움하고 어떻게 그 돈을 내 몰래 빌려줄 수가 있냐 하고 난리 났던 기억이 나는데 안타깝죠. 그죠? 아무튼 갑이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뭔 개소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은 꼭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뺏기 준비를 못했다. 요 돈이라도 받으면 내가 갚고 만약에 돈 5천만 원 끝까지 다 받겠다고 하면 나 배째라 자빠질 거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죠? 알아봤더니 이 인간이 맞은 건 맞아요. 망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갑을 만나가지고 좋다. 내가 2천만 원 받겠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을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3천만 원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놈이 어떻게 해요? 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2천만 원이 받아두고 나중에 이놈이 경제 상태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추가로 받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말로는 뭐예요? 3천만 원 포기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면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더 할게요. 그렇게 좋다고 그러놓고서 어떻게 해요? 영수증에다가 돈 다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총완결이라고 뭐 했어요? 적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받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맨날 뒤지 혼나는데 아주 걱정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 거지 같은 놈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또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가가지고 갑한테 가서 야 그때 들갚은 3천만 원 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3천만을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갑이 로또가 당첨됐더라도 3천만 원 추가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니까. 판례 읽어볼게요.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북이 든 영수증에 있어서 통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면제한 것이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갑이 나중에 떼부자가 되더라도 추가로 3천만 원 뭐 할 수 없어요? 변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이게 판례 봤고요. 좀 더 보자고요. 자, 요 지금 계집하고 집사권을 분석해 볼게요. 한번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 안 되는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나중에 또 할 건데 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실수한 거죠. 그죠? 실수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고서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고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 나오면 그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만약에 이거를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계집 팔겠다고 하고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머릿속에 꼭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자, 요소를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근데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란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 경우에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표정이 어두우신 분이 계시나?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이를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자연적 해석이 나와요. 자, 의가 뭔가요? 표의자 입장에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 적용 범위는 뭔가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나 상대방이 있더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라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뭐가 나옵니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꼬부랑 글씨가 나오죠. 그죠? 이 꼬부랑 글씨가 이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팔사 데모스트라티오 논 논세트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는요, 스펠링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익혀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 꼬부랑 글씨를 문제를 낸 미친놈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이런 거 꼬부랑 글씨 내면 지는 정말 라틴어는 얼마나 많이 할까 물어보고 싶어. 아무튼 낸 적이 있으니까 눈으로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갑토지, 을토지 사건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와요? 핵심 판례가 나와요. 요 판례가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자, 사실관계 설명드리면 요렇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쓸 데가 많지 않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분들이 원래 두 분이 같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 노인네들이셨어요. 노인네들이셨는데 A라고 B를 할게요. 이분이 지금 A가 갑토지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B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요 토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라, 싫다, 팔아라, 싫다, 믿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이제 어떻게 가서 확인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번이 비슷해가지고 엉뚱한 을토지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262번지면 이게 뭐죠? 261번지여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뭐예요? 을토지로 계약서 작성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걸러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갑토지도 A 있고 B토지도 뭐죠? 을토지도 뭐예요? A 있고 둘 다 A 토지라는 바람에 등기까지 뭐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지금 A와 B가 뭘 거래하고 싶어요? 갑토지를.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을토지라 적었고 을토지에 대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이전 등기까지 돼버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자, 한번 대입해 보죠. 지금 요 사람들이 팔고 사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A 토지죠. 그죠? 계약서는 뭐라고 적었어요? B 토지라고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A 토지라는 걸 충분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뭘 사겠다고 한 거예요? A 토지를 사겠다고 한 것이니까 매매 계약은 자연적 해석 결과 A 토지에 대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갑을 헷갈리죠.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팔고 사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갑토지.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을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매매 대상이 갑토지면 어떻게 뻔히 알았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뭐 사겠다고 한 거죠? 갑토지를 사겠다고 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라고요? 갑토지. 무슨 해석이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 그러면 A가 B에게 이전 등기해 줄 거는 뭐예요? 갑토지인 거죠. 그럼 A와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뭘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토짐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까지 끊으면,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 사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 문제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명백히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요 사례를 들면서 요 매매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을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한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무엇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요 판례의 뭐죠?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 나와요.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입니다.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다시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충적 해석의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누구 입장인 거죠? 제3자 입장이라는 점. 언제 합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만 뭘 할 수 있어요? 보충적 해석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뭘 하면 안 돼요?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3자 입장에서 하는 보충적 해석이 가장 객관적이므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에 대해서 우선한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죠. 그죠? 먼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뭐가 나오죠? 예문 해석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요, 왜 넣었냐면, 법률행 해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5개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 예문 해석을 지문으로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예문 해석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약관과 관련이 돼요. 이건 적을 필요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약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약관의 기본적 성질은 뭐 매치든 간에 이것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약관도 뭐라고요?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존재할 때 법원이 이 약관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판결하는 거죠. 판사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계약을 임의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있는데 재판을 했어. 계약서 보니까 완전 개판이야. 아줌마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 이게 해가지고 막 밑줄 쭉쭉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판사는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을 기준으로 그것이 옳고 그르지만 판단해 주는 것이지 계약서의 내용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생기냐면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해한다면 약관에 잘못된 조항이 있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판사가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피고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문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요. 영어 교재. 영어 교재에 보시면 본문, 예문 1, 2, 3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는 뭐예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뭐가 돼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뭐에 불과해요? 예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우리가 뭐죠? 예문 해석이라고 합니다. 박스의 결론부만 읽어볼게요. 이러한 부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수정, 변경하는 방법으로 판례는 예문 해석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부당 조항은 예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 이론을 뭐라 그래요? 예문 해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요것과 요거는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지문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개념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일단 기준에 대해서 교재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세 번째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시인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게 뭐죠? 법률 해석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목적이 뭐냐? 목적은 목적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나시죠? 갑한테 이 건물 왜 파세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판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효과예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합쳐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방법을 배웠고 지금 뭘 배우려고요? 기준을. 근데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 뭐 가지고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아까 했던 것은 뭐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의사 표시 가지고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 표시 가지고 목적 가지고 뭐죠? 해석을 해보겠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두 번째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목적,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끝난다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것이 해석이 안 된다면 그때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성실미 뭐 가지고요? 조리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 두 번째 나오는데 사실인 관습이 뭐냐? 그냥 단순한 오랜 관행을 말해요. 오랜 관행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요 사실이라는 세 글자 없어도 돼요. 관습이 뭐예요? 오랜 관행이잖아요. 그럼 왜 이 이상한 말을 붙여놨느냐? 일본식 표현이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습하면 되는데 일본 애들은 뭐라고 해야지만요? 사실인 관습. 그래야지만 의미가 통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인 관습 뭘 말한다고요? 관습, 오랜 관행을 말한다고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냐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지방 가면 이제 사투리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뭐 부산 가도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을 만은 없네요. 옛날보다 사투리가 좀 많이 좀 순화된 것 같은데 제가 87년도에 경상북도 김천에 직지사라는 절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절에 있었어요, 제가요. 87년도에. 이제 절에 있으면요, 좋은 점은 뭐냐면요, 공부가 참 잘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6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요, 진짜로 무기력해져요.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벽지 무늬 숫자 세고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1년 6개월을 그 동네에 머무니까 직지사는 절 가보셨어요? 그 가면 그 앞에 유흥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술집도 있고, 절 앞에. 지금도 그래요. 호텔도 있고 막 관광지거든요. 근데 제가 1년 6개월 때 거기로 이제 추인바람으로 이제 왔다 갔다 다니니까 그 동네 분들은 저를 뭐죠? 현지 사람 생각하겠죠, 그죠? 1년 넘게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슈퍼를 갔어요. 슈퍼 가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없는데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아래 깨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래 깨어 가길래 아래에 있는 줄 알고 밑을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아래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뭐 쫓겨날 이유도 없는데 왜 쫓겨났나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아래라는 말을 엊그저께 과거에 이런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아래께 뭐 너 이번에 뭐 목욕탕 갔다 왔어? 응, 아래 갔다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갔다 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뭐라냐면 아래께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죠? 다 나갔다고 얘기한 건데 자꾸 제가 밑동아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는 뭐죠? 푹푹 해석이죠. 그 다음에 이 아줌마는 저를 뭐죠? 현지 주민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한테 신경질을 낸 거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아래라는 말을 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말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겠어. 근데 그 지역의 사투리를 판단해 봤더니 아랫께라는 말이 엊그저께 과거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해석에 뭐가 동원이 된 거예요? 사실인 관습이 동원됐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관용적 표현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견설 한 장 가면은 아직도 일본말 많이 쓰죠. 뭐 시다바리, 오야지, 그죠? 뭐 계단을 가해당, 뭐 빠게스, 뭐 참 그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 보면은 영어가 안 통하는 진짜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마트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나름대로 발음이 있어. 뭐 바스켓이 걔네들은 빠게 쓴 거잖아요, 그죠? 팬츠가 뭐예요? 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는 적어놓은 건 해석이 되는데 물어보면 전혀 발음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래가지고 오야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 오야지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건설 현장의 관용적 표현에 따른다면
반장이다. 작업 반장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무엇이 해석에 동원이 된 거예요? 사실행, 관습이 뭐가 된 거예요? 해석에 뭐죠? 동원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자,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법전을 펴보는 거죠. 법전을 펴가지고 임의법규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거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신의성실 및 조리인데 요 조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뜻은. 그래서 뭐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사회 통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또라이 짓을 하면 야 임마 그게 너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냐 할 때 그 상식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시 및 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해석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내용이 지금 58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4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란 말이 나와요.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데 일단 이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은요. 사실심과 법률심 두 가지 재판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요 2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요 단계 요거를 우리가 상고라고 합니다. 1심법원에서 2심법원으로 가는 관계를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해요. 좀 복잡한 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심 재판이 뭐죠? 끝났구나. 상고한다 그러면 뭐예요? 2심까지 끝났구나. 그죠? 다시 한번 용어입니다. 자, 2심 법원에서 3심 법원으로 가는 게 뭐예요? 상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지만 대법원은 뭐만 해요? 법률심만 한다.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재판 장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고, 피고 나와가지고 뭐 막 싸우적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 사람은 돈 빌려준 게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사실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예요. 그거는 뭐예요? 공개재판주의 해가지고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심 절차를 지치게 되면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가 뭐가 돼요? 결정이 되고요. 그런 결정된 사실을 가지고 판사가 판사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공개죠. 대법원은 사실심을 안 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정에서 증인 불러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뭐만 해요? 법률심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 누구냐면요. 해서 안 될 직업이 뭐냐면 대법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법관이면 세잖아요. 그죠? 센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뭐 해야 돼요?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토시 끼고 앉아가지고 고무 끼고 어떻게 서류만 그냥 보고 있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이 어디로 다 와요? 대법원으로 오니까는 이 대법관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가지고 막 서류 산땀치 나놓고 막 이러는 거죠. 대법관인 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고소시죠. 이거 좀 대우도 좀 받고 그죠? 또 법정 같은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앉아가지고 이거 그러지 마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해봐야 좀 폼나는데 대법관들 맨 뭐만 해요?
법률심만 하니까 언론에 보도는 가끔 있죠, 그죠? 그거는 마지막 갈 때 그냥 뽐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실제로는 뽐나는 거 하나 없어. 그냥 토시 끼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해서 안 될 직업이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뭐 대법관이면 어디 가서 좀 그러지, 그죠? 그래서 대법관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하냐면 대법관 와이프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신랑이 뭐죠? 현재 대법관이라고. 그럼 어디 가서 다 대우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법관 와이프는 행복하고 대법관은 불행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뭐 그런 거 많죠.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항문 클리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진짜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 그거 얼마나 비극적이죠? 틈만 나면 뭘 봐야 돼? 똥꼬. 그것도 막 불 켜가지고, 그죠? 막 밥 먹고 나서도 봐야 되고, 그죠? 어우, 막 생각만 해도 저는 그 적성 안 맞으면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분들 진짜 돈 많이 모으셔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돈 많이 모아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막, 그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항문 클리닉 원장님 와이프가 행복한 거지. 그 원장님은 결코 뭐죠? 행복할 수가 없네. 그게 행복하면 그분은 변태인 거야,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이라는 게 별로 행복한 직업은 아니에요. 자, 먼저, 자, 지금 수험적으로. 대법원은 뭘 한다고요? 법률심만 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러한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 문제로 볼 것이냐, 사실 문제로 볼 것인가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되냐면 사실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률행 해석을 사실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대법원은 뭐 뺏기 안 해요? 법률심 뺏기 안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심제에 위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설과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이 법률행 해석을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법률심만 하는 어디서도요? 대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가 있고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간하에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뭐로 보고 있어요? 법률 문제로 보고 있고요. 법률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됩니다.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은 무슨 재판을 하지 않아요? 사실심은 안 하고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기억이 오래 가겠죠. 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우측에 문제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일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따라서 그냥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석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속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갑의 이름으로. 그죠? 매매계약. 다시 한번. 누구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려고 해요? 갑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누굴 내세웠어요? 을을 내세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를 결정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당사자를 결정한다. 그럼 뭐예요? X고. 그 다음에 1번 지문은 어차피 의사가 뭐가 됐어요?
일치됐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 없이 일치관대로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뭔가요? 표의자의 진위, 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죠.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표시 해석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진정한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을 볼 건데요. 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 게. 이게 뭐냐면 해석과 관련된 가끔 문제가 출제되는 판례들입니다. 판례들. 중요한 것들인데 첫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 원상복구 특약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한다고 특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면 써있는 대로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뭘 받지 못해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특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지금 들으면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다시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권리금은 누가 돌려주잖아요? 집주인이.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어서요. 제가요, 치킨집을 해보려고 해요. 알아봤더니 여기 동묘 옆에 뿅간다 치킨집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된대요. 치킨집 가가지고 이거 넘기셔. 그러면 권리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는 거지 집주인에게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금이 임대인한테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권리금이 자꾸 붙으면은 나중 가가지고는 그 권리금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권리금 때문에 뭐가 안 나가요? 세가 안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뭐죠?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하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계약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권리금 받지 말란 얘기예요. 받더라도 나는 뭐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권리금을 수수 받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금을 인정한다라고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뭐 해주는 건 아니에요? 반환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가 능력이 된다면 사업이 잘 된다면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또 최근에 문제된 게 있는데 세 번 계약 문구에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부과되면요. 그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이달 말일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돈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지만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왜요? 노력만 하면 되니까요. 이거 가지고 꼼수를 이번에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부린 거죠. 뭐예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 해요? 노력한다라고 써줬죠. 일본한테,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판례대로 노력만 하면 되지 우리가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 거시기하게 나쁜 거죠. 이 새끼들 이거 사기꾼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도의적으로는 아니지. 그거 함부로 써주면 안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이 변호사 출신인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장난친 것 같은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이용했다가 대외적으로 개망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